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편을 닫으면서 우리는 노화와 죽음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좀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늙고 죽도록 태어났을까?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혹시 이건 어딘가 잘못된 고장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저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좀 뜻밖의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진화입니다. 예전에 다윈을 다루며 함께 살펴봤던 그 진화의 눈으로 이번에는 멀리 있는 생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막연히 생각하던 것과는 꽤 달랐습니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를 떠올려 봅니다. 태어난 강을 떠나 넓은 바다에서 몇 해를 보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그 강으로 돌아옵니다. 거센 물살을 거스르고 폭포를 뛰어오르고 곰의 입을 피해 기어이 상류에 닿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산란을 마친 연어는 불과 며칠 만에 몸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지느러미가 헐고 살이 짓무르고 끝내 숨을 거둡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쇠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이 작동하듯 번식을 끝내자마자 죽음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자연은 왜 이렇게 가혹한 결말을 연어의 몸에 새겨 넣었을까요? 이건 연어만의 일이 아닙니다. 진화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믿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것들을 빚어냈습니다. 빛을 모아 또렷한 상을 맺는 눈, 하늘을 가르는 새의 날개, 생각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인간의 뇌, 하나하나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계보다 정교합니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스스로 살을 메우고 병원균이 들어오면 면역이라는 군대를 일으켜 막아냅니다. 망가진 곳을 알아서 수선하는 자가수리 능력까지 갖춘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빚어낸 진화가 정작 노화와 죽음만은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막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이 떠오릅니다. 오래 사는 쪽이 자손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100년을 사는 동물보다 1000년을 사는 동물이 더 많은 자손을 퍼뜨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는 왜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쪽으로 진화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진화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다루면서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는 강력한 원리를 만났습니다.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긴 특징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느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건 개체라는 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유전자입니다. 진화의 관심은 한 개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무사히 건너가느냐, 거기에만 있습니다. 지난 어느 편에서 진화를 땜장이에 빗댄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도면을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있는 재료로 그때그때 수선하는 손재주꾼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 곳곳에는 어딘가 어설픈 설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노화와 죽음은 어쩌면 그 어설픈 설계가 가다운 가장 깊은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진화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친절한 설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화는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에만 몰두하는 냉정한 중개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유전자만 다음으로 넘기면 그만이라면 그 일을 끝낸 뒤 늙어가는 우리 몸을 향해 진화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답을 먼저 말하자면 진화의 태도는 놀랍도록 차갑습니다.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일, 그러니까 번식이 끝나고 나면 진화는 그 몸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서늘한 그림을 가장 선명하게 그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1976년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도킨스입니다. 그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우리의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전자가 우리 몸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킨스는 정반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야말로 유전자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몸은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건너가기 위해 잠시 올라타는 탈 것이라는 겁니다. 유전자가 주인이고 몸은 그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라는 거죠. 도킨스는 이 몸을 가리켜 생존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서바이벌 머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서글픈 이름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유전자를 나르기 위한 기계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화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운반체의 임무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무사히 내려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임무가 끝나면 운반체는 더 이상 보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번식이 끝난 몸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여기에 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간단한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0살 무렵에 큰 병을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자손을 남기기도 전에 쓰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나쁜 유전자도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자연 선택이 이 유전자를 가차없이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쁜 유전자인데 그 해악이 80살에야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미 자손을 다 남긴 뒤입니다. 그 나쁜 유전자도 자손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다음입니다. 자연 선택은 이 유전자를 걸러낼 기회를 영영 놓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늦은 나이에야 해를 끼치는 나쁜 유전자들은 걸러지지 못한 채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젊을 때는 매섭던 자연 선택의 감시가 번식기를 지나면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란 어쩌면 이 흐려진 감시의 빈틈에 쌓여온 수많은 결함들의 합인지도 모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늦게야 해를 끼치는 변이가 걸러지지 못하고 쌓이는 것을 변이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뮤테이션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유전자는 젊을 때는 분명히 이로운데 늙어서는 해로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번식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유전자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바로 그 유전자가 노년에는 암의 위험을 높인다면 어떨까요? 진화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진화는 망설임 없이 젊을 때의 이득을 택합니다. 번식기에 유리하기만 하다면 노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진화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그 무렵엔 유전자를 이미 다 넘긴 뒤니까요. 말하자면 우리는 젊은 날의 활력을 얻는 대가로 늙음을 떠안은 셈입니다. 청춘과 노화가 같은 유전자의 앞면과 뒷면인 겁니다. 젊을 때는 이롭고 늙어서는 해로운 이 두 얼굴을 길항적 다면 발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엔티고니스틱 플리오트로피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크게 두 곳에 나눠 써야 합니다. 하나는 자손을 낳고 기르는 번식이고 다른 하나는 제 몸을 고치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화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번식입니다. 번식의 자원을 몰아주다 보면 정작 제 몸을 돌보는 데 쓸 자원은 모자라게 됩니다. 그 모자람이 시간이 지나며 쌓인 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빌린 차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면 굳이 엔진 오일까지 꼼꼼히 챙기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머지않아 반납할 차이기 때문입니다. 진화에게 우리 몸이란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렌터카와 같습니다.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만 하면 그 뒤가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한 번 쓰고 마는 그릇으로 보는 관점을 일회용 신체 이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스포서블 소마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은 서로 경쟁하는 다른 주장이 아닙니다. 걸러지지 못한 결함이 쌓이고 젊음과 늙음이 거래되고 자원이 번식으로 쏠리는 일.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리며 우리가 늙어가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화는 어떤 고장이나 실패가 아니라 진화의 냉정한 논리가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노화가 이렇게 진화에 의해 방치된 것이라면 죽음은 대체 언제부터 생명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생명의 역사를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지구에 처음 등장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 하나의 세포였습니다. 박테리아나 아메바처럼 세포 하나가 곧 한 생명인 단세포 생물이었죠. 이 작은 생명들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몸이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의 세포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 똑같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갈라진 둘은 누가 부모이고 누가 자식이라 할 것도 없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묘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가 둘로 나뉘었을 때 원래의 그 하나는 죽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세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둘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세포 생물은 갈라지고 또 갈라지며 끝없이 자신을 이어갑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죽음이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굶주리거나 다치거나 잡아먹히면 사라집니다. 복제를 거듭하는 사이 몸 안에 손상이 쌓이기도 합니다. 다만 늙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정해진 죽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생명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죽음을 비껴가는 듯한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생명의 역사에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흩어져 살던 세포들이 여럿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의 생명의 이야기를 다루며 우리는 이 놀라운 순간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세포 하나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여럿이 손을 잡자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다세포 생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한 몸을 이루자 피할 수 없는 역할 나누기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세포 가운데 아주 일부만이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임무를 맡습니다. 알이나 정자가 되는 세포, 바로 생식세포입니다. 영어로는 저름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세포는 그 생식세포가 무사히 다음 세대로 건너가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살과 뼈, 근육과 장기를 이루는 몸의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을 체세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소마틱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세대로 가는 것은 오직 생식세포뿐이고 몸을 이루는 체세포는 그 임무가 끝나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죽음이 생명의 피할 수 없는 일부가 됩니다. 단세포에게 죽음은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모여 한 몸을 이루기로 한 순간 하나의 약속이 정해진 겁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로 건너가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겨져 사라지기로요. 다세포 생물의 탄생과 죽음의 탄생은 사실 같은 사건의 앞뒷면이었던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려면 세포 하나하나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춰야 했다는 점입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조용히 자기를 거둘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세포가 스스로 맞이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 여정의 뒤편에서 더 깊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장내려 끼어든 불청객이 아니라 다세포 생명이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 함께한 동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인 생물들 중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아예 하나의 전략으로 삼는 생물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맨 처음 우리는 산란을 마치고 죽어가는 연어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연어의 죽음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 평생 단 한 번 알을 낳고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 한 번을 위해 자기 몸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느라 근육을 다 태우고 알을 채우느라 마지막 양분까지 끌었습니다.
산란이 끝났을 때 연어의 몸에는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연어는 죽기 위해 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번식에 모든 것을 거는 쪽을 택했고 죽음은 그렇게 다 쏟아부은 데 따라온 대가입니다. 진화가 고른 것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걸 거는 번식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번식과 죽음을 맞바꾸는 생물은 연어만이 아닙니다. 깊은 바다의 어떤 문어는 알을 낳은 뒤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리를 비우지도 않은 채 알에 신선한 물을 보내고 적으로부터 지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굶주리며 알을 돌보다가 새끼들이 깨어날 무렵이면 어미는 이미 거의 죽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연료 삼아 다음 생명을 지켜낸 겁니다. 어떤 거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에게 제 몸을 먹이로 내어줍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몸을 먹으며 자라고 어미는 마지막 한 점까지 새끼의 양분이 되어 사라집니다. 우리 눈에는 잔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죽음들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번식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마지막 선물에 가깝습니다. 자기를 끝냄으로써 다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은 좀 이상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번식이 끝난 몸은 빠르게 무너져야 합니다. 연어처럼, 문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이를 더 낳을 수 없게 된 뒤에도 수십 년을 더 살아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로도 길고 긴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화의 차가운 셈법대로라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번식을 못하게 된 몸을 진화는 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살려두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유력한 설명 가운데 하나가 할머니 가설입니다. 영어로는 그랜드마더 하이포시스라고 합니다. 이 가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내 유전자는 오직 내 자식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주에게도 그 절반의 절반이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러니 유전자의 눈으로 보면 손주를 살리는 일도 결국 내 유전자를 잇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서 할머니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번식을 멈춘 할머니가 딸이 새로 낳은 아이를 함께 돌본다고 해봅시다.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오래 살아온 지혜를 전합니다. 그 덕분에 손주가 더 많이, 더 건강하게 살아남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유전자를 손주를 통해 더 멀리 퍼뜨리는 셈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번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사는 편이 진화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긴 노년기가 어쩌면 진화가 인간에게 따로 마련해둔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여러 설명 가운데 유력한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번식의 전략이고 긴 노년기마저 진화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면 우리가 늙고 죽는 일은 결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진화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진화는 처음부터 우리 편도 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전자 편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화를 생명을 점점 더 낮게 다듬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튼튼하게, 더 오래 살게, 더 완벽하게. 그런데 지금까지 본 그림은 그런 다정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화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무사히 건너가느냐, 그것만을 따집니다. 번식이라는 임무가 끝나고 나면 진화의 관심은 우리에게서 조용히 멀어집니다. 우리의 노화는 어쩌면 그 멀어진 관심의 다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진화는 마치 무자비한 부모 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 자손을 남기게 하고는 그 일이 끝나면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묘하게 마음이 놓이는 구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늙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게 살아서도 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노화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결과였던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유전자를 중심에 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설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정답인지를 두고는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정말 유전자라는 단위에서만 일어나는지 아니면 개체나 집단 같은 더 큰 단위에서도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니 이 그림을 완전히 끝난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전자가 마치 자기 복제만을 노리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가족을 위한 헌신이나 손주를 향한 사랑 같은 가장 따뜻한 마음마저 빚어냈습니다. 앞서 본 할머니의 헌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진화는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왜 늙고 죽도록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유전자를 위한 진화의 냉정한 선택이었다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은 곧바로 우리를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세웁니다. 진화가 우리를 늙도록 내버려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노화를 거스리려는 것은 자연을 거스리는 오만일까요? 아니면 진화가 미처 가지 못한 길을 우리 스스로 열어가는 일일까요? 진화는 왜 우리가 늙는지를 알려주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답은 이제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진화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늙고 죽는 게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유전자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 처음엔 그게 좀 서글프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곱씹을수록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내가 늙는 게 내 탓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화가, 번식이 끝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자리부터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차례인지도 모릅니다. 진화가 손을 놓은 그 지점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손으로 자신의 노화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진화가 우리를 늙게 내버려 둔다는 건 알았으니 이제 그 늙음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